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총무이사 서강대학교 사영준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2021년도에도 정기 세미나, 특별 세미나, 그리고 학술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OTT 시장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시작을 박주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박주연입니다. 저희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그동안 이제 미디어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해서 미디어의 본질적 가치 제고와 또 미디어 산업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세미나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그 선상에서 올해 저희 첫 번째 세미나로 2021년 OTT 시장 전망을 논하다라는 특별 세미나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과 또 미디어 소비에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한 해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플랫폼과 또 콘텐츠 소비의 중심축이 OTT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OTT의 영향력이 정말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신구 미디어 간 글로벌 또 로컬 미디어 간 경쟁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디어의 컨텐츠 제작 시장, 또 유통 시장, 이용과 소비까지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더불어 올해 이제 국내 OTT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추가적인 또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또 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이제 OTT 멤버십 서비스 강화 움직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OTT 시장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또 진화해 갈 것인지 꼭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국내 OTT 플랫폼과 또 콘텐츠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OTT 시장의 미래 변화, 전망과 또 전략 방향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오늘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OTT야말로 미디어 경영 분야에서 워낙 핫한 키워드라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그 슬라이드는 네, 예, 그러면 제가 공유할게요. 네. 그 전에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세미나가 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1부 발제와 2부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박주연 회장님께서 또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연 회장님께서 사회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일부에는 첫 번째 하나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이어서 발제에 이어서 저희 종합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자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이번 세미나 발제자는 경희대학교 이상원 교수님이십니다. 2021년 동영상 OTT 시장 전망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늘 중요한 쟁점 관련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상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시죠? 예. 네. 먼저 그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저 말고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일단 아마 제가 미디어 경영학회 소속이라 그래서 이제 발제를 부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 그 발제문은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흐름들을 한번 뭐 다 아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관점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은 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주로 2019년 그 디즈니의 그 OTT 시장 진출 이후의 변화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가 이제 앞에 파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 동영상 OTT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전망을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잠시만요. 예. 예. 먼저 지금 보이는 거는요. 글로벌 SVOD 이제 플랫폼 시장이 디즈니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좀 한번 알고 싶은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컨설팅 회사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 TV 리서치라는 이제 컨설팅사에서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20년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한 게 2019년 11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은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글로벌 가입자 수가 한 8,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좀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넷플릭스가 8,6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데 8년 8개월 걸렸어요. 딱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년 1개월이니까 꼭 8분의 1 시간에 넷플릭스가 돌파했던 숫자를 돌파하는 것이죠. 디즈니가.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물론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넷플릭스 초기는 OTT 시장이 작았고 가입자 수가 그때 많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때랑은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디즈니가 가입자를 확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맹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밑에 슬라이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TV 리서치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얘네들의 예측으로는 2026년에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를 앞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2020년, 2025년, 2026년 데이터를 이제 그려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제가 그렸는데 보면은 2020년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월등히 앞서 있지만 25년에 이제 상당히 근접을 하고 디즈니가 그다음에 26년에 앞설 수 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사실 포리캐스팅 같은 건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예기치 못한 팩터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SVOD 플랫폼 시장인데 제가 왜 굳이 미국 거를 보려고 했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은 다 미국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데이터는요. 어떤 거냐면 그 2020년이죠. 작년 7월에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죠. 피커기 출시됐어요. 미국에서. 피커기 출시됐을 때 그 출시 전과 후를 비교한 거예요. 출시 전 한 달, 출시 후 한 달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3% 이건 뭐냐면 출시하고 나서 한다고 해봤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커, 디즈니 플러스 다 들어왔는데 아직 넷플릭스가 1위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넷플릭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좀 약간은 이제 그 상승세가 꺾인 거죠. 이제 그거는 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비디오도 마이너스 1% 정도 됐고 훌루랑 디즈니 플러스 둘 다 디즈니 건데 이거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HBO Max, 피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될 때 그 애플 TV 플러스가 같이 나왔죠. 그랬는데 피커기 출시 1개월 후에 애플 TV 플러스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마도 이제 앞으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OTT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HBO Max하고 피커는 그래도 애플 TV 플러스를 눌렀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회사들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저는 이제 요즘은 복수 OTT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향후에는 좀 제약적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복수 OTT 이용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보면 조금 2019년이니까 2년이 조금 안 된 데이터인데 미국 전체 브로드밴드 이용 가구의 약 46%가 복수 이용을 하고 있다. 복수 OTT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OTT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봤을 때 복수 OTT 가입은 5년 동안 거의 130%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미국의 가구당 구독 OTT 수 평균이 2.8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2019년 얘기니까 지금은 definitely 그냥 분명히 한 50% 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50% 이상 뭐 60% 가까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 이제 작년에 여기저기 아마 뭐 학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보고 신문에서도 다 있는 거 그냥 긁어 모아서 제가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 건데 8월 달에 국내에서는 이제 SVOD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넷플릭스 40, 웨이브 21, 티빙 1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연말에 조금 넷플릭스 더 올라갔을 것 같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오른쪽 2개 그림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가 1위인 거는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이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아마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듣는 분이 많고 유튜브에서 막 광고를 막 너무 때려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마 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맞춤형이 좀 빅데이터 이런 게 분석이 잘 돼가지고 좀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용률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1위이고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그다음에 뭐 아마 그다음에 이제 티빙이겠죠. 아마 이런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코비드 19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2017년에 30%대, 18년에 40%대 거의 10%씩 계속 올랐어요. 2019년에 50이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아마 60대 중반 정도는 올해 20년 데이터 나오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66.3%고 지금 한국에서 모바일 트래픽 성장률 이건 뭐 좀 2, 3년 된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지만 23% 성장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국내에서는 복수 OTT는 어떠냐? 이것도 사실 요즘 조사한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요즘 아주 최근 거는 찾지를 못했는데 2019년에 이미 1.3이었어요. 평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죠. 웨이브하고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뭐 웹플릭스, 그다음에 넷플릭스하고 왓챠 보는 사람은 넷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디즈니하고 티빙이 들어가면 뭐 디웹플릭스, 디넷차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아무튼 국내 OTT를 저는 많이 응원하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왓챠 이용자 중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79.1%가 다른 OTT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하면 아마 분명히 복수 OTT 이용자 증가에 한국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나중에 한 번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코비드 19은 어떤 영향을 가져왔나? 뭐 예상하신 대로겠지만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 엄청 늘었고요. 2,600만 작년 상반기.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트래픽도 국내에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유튜브가 아주 다른 그 미디어나 다른 그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과는 아주 압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트래픽이 그렇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뉴스, TV 시청 이런 거랑은 어떻게 관계되냐. 그래서 방송 컨텐츠는 뭐 당연히 이제 제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코비드 19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촬영이라든지 공개 방송은 당연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TV 이용률이 좀 증가되고 재난방송 성격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확산 정체기에도 시청률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TV 시청은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OTT 스튜디오 증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서 좀 넓게 퍼져 있는 거는 이제 에버리 라저스가 얘기하는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그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림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 확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종 모양의 왼쪽 편을 그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 모양의 이제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왼쪽 편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나운스하고 누네스라는 이제 학자들이 2013년에 이제 책을 쓰면서 빅뱅 디스럽션이라는 이제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ICT 관련된 기술이나 미디어나 이런 혁신인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OTT도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버리 라저스가 얘기했던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좀 더 빠르게 아마 더 이렇게 확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림이 종 모양이 좀 더 왼쪽 편으로 가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이제 예전에 오래전 책부터 벌써 이런 건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왼쪽에 옛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뜯어온 거예요. 보시면 알겠는데, 이 원래 S 모양의 곡선을 그리면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해서 결정적 다수를 지나면 확산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다 조인하는 그런 지점인데,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여기 이제 그 나운스와 누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 모양이 좀 쓰는 거죠. 이렇게 중간으로 더 쓰고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크리티컬 매스 타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왼쪽 편에서 이게 타임이 축이 이제 아래축이잖아요. 근데 좀 더 왼쪽 편에서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이 되고 더 빠르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페너트레이션이 더 빨라집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디퓨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항상 1위 사업자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건데, OTT는 결국 1위 사업자한테 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들도 지금 경쟁을 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OTT를 생각을 못했었지만, 코비드 19을. 그 다음에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코비드 19이.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OTT 플랫폼만으로 영화를 개봉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극장 매출이 감소하고 부가 수익 창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 회수를 위해서 바로 이제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가 승리호라든지 사냥의 시간 뭐 이런 것들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OTT 중심으로 영화 산업 재편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화를 이제 OTT로 봤을 때 좀 관람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도 적고, 뭐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뜯어볼 것은 넷플릭스의 최근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K 컨텐츠가 많이 약진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2020년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유료 구독 가구의 증가입니다. 증가율을 비교한 거예요. 아래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봤을 때 유독 아시아 태평양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넷플릭스의 실적에 굉장히 컨트리뷰션, 쉽게 많은 기여한 거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첫 4주에 전 세계 2,200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고요. 승리호도 뭐 이번에 거의 하루 만에 이제 1순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에서의 그 넷플릭스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K 컨텐츠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이제 일본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한류 4차분까지 얘기됐었고,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일본에서 많이 본 컨텐츠죠. 결국은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류 확산 지역, 이런 데에서 K 컨텐츠도 많이 보면서 넷플릭스 증가 많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얘기한 에스티메이션이 약간 맞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PwC에서 거의 한 3년 전에 벌써 이걸 예상을 한 건데, 2018년에서 23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넷플릭스의 실적을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PwC가 예측했던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컨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 평균 성장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보다도 좀 더 높고 아마 사실 이 PwC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쇼폼 컨텐츠 열풍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OTT의 중요한 지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광고형을 위주로 지금 이 쇼폼 컨텐츠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틱톡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틱톡 사용자가 뭐 올해 1월에 10억 돌파했고 글로벌 다운로드 26억 개. 그다음에 주로 이제 쇼폼 컨텐츠는 15초에서 1분 내의 짧은 컨텐츠라고 하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러닝 타임 15분에 이제 뭐 이슈 불온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들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Z세대가 선호하는 이러한 다양한 쇼폼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이제 광고용 OTT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들만 하고 많이 간과된 것이 우리 미디어 학계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커머스는 뭐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이제 아주 성장을 했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2020년에 약 170조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그리고 국내에서는 작년에 3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8조에서 10조 시장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옆에 이제 그림에 나와지고 하하가 출연하는 뭐 배트맨이라든지 리코에도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서 10분에 뭐 1억 2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특성을 잘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용자한테 최적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당히 이용자가 유쾌하면서도 좋은 최적의 쇼핑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DT에 걸맞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 쌍방 소통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매 전환율도 높고요.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이런 데가 이제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도 이제 경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업계에서 오신 전문가님들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형 쇼핑 멤버십이 동영상 OTT 서비스를 함께 거의 번들링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사실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월 8불 99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OTT만을 이용하는 게 8불 99는 아니고 연회비를 다 내고 아시겠지만 아마존 그 전자상거래 다 이용하는 거죠. 쇼핑하고 배송, 음악 스트리밍 컨텐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초에 올해 초에 이용자가 1억 5천만 정도 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이런 얘기도 현재 있고 이제 11번가하고 이제 뭔가 아마존이 전략적인 제휴를 이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한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독 경제가 이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트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쿠팡 로켓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 OTT를 이미 추가해서 현재 아마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작년에 아마 CJ랑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뭐 저는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2021년 2월이니까 올해죠. 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서 이제 티빙을 추가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격은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가격을 제가 뭐 광고하려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적혀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쇼핑하고 OTT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디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범위의 경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을 이제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용자가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쟁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렛대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뭐 확대된 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글로벌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주 굉장히 요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
글로벌 동영상 OTT 시장 전체 20.5% 정도 점유했는데 광고용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41.4고 지금 물론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입자 수는 뭐 이미 2억 명 돌파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컨텐츠 재투자율이 거의 70에서 80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방송 플랫폼 시장, 제작 시장, 광고 시장에 전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율은 아무튼 40% 중반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보통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충분히 이제 대형 컨텐츠에다가 퍼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킹덤이나 아스날 연대기 같이 이제 몇백억대 이제 제작 을 하게 되는 이런 콘텐츠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CJ하고 그다음에 JTBC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형 작품 중심의 수출이 이제 확대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콘텐츠를 잘 만드는 제작사한테 좋은 점도 있으나 향후에 넷플릭스 단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소규모로 만드는 영세한 이제 콘텐츠 사업자도 많이 있을 텐데 시장이 좀 제작 시장이 양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없지는 현재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뭐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2019년에 이미 이용자 수가 20억 명 넘었고, 국내에서 월별 이용 시간이 거의 7억 시간이고, 뭐 이용 비율 높다는 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시장 전망인데, 뭐 전망이라는 게 일단은 뭐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2019년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1개월 만에 8,600만 원 됐고요. 근데 컨텐츠 투자액은 넷플릭스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랑은 디즈니는 출발점이 다른 회사다. 디즈니는 왜냐하면 컨텐츠를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익스클루시브한 걸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뭐 향후에는 이제 컨텐츠 투자 많이 하겠지만 넷플릭스만큼 투자할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제가 보기에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넷플릭스랑 1위를 다툴 텐데 여러 가지 팩터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그 팩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마 국내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고 이미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넷플릭스랑 비슷한 형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 유료 방송 사업자와 손을 잡고 플랫폼인 플랫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다라는 게 역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떤 팩터가 향후에 경쟁에 영향을 줄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자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제 아무리 이제 디즈니 컨텐츠가 좋다고는 하지만 전혀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은 이제 컬처럴 디스카운트, 문화적 할인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는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결국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국내 사람들이 나오고 국내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디즈니도 제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IP를 이용한 독점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침투 가격 설정을 했었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시장을 출시했습니다. 뭐 4불 99 그거 이제 애플이지만 뭐 더 애플보다는 좀 높았지만 이제 뭐 그런 낮은 가격을 설정했었고, 그다음에 길게 봐서는 또 결합 상품 뭐 이런 거랑도 관계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복잡한 것이 이제 경쟁의 결국 이제 우위를 시장에서 가려낼 수 있는 팩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OTT 이용자 수가 이제 증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디즈니하고 넷플릭스 플러스 국내 OTT 사업자가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신장 진출은 국내에서 복수 OTT 이용자 수의 증가의 신호탄이다. 아주 복수 OTT 이용자 수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넷플릭스, 웨이브, TV, 왓챠와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대항전선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OTT하고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의 전략적 제휴가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이제 넷플릭스하고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고, 넷플릭스도 디즈니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러한 복수 OTT들을 여러 개 OTT를 묶어서 결합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업자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없어, 솔직히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는 이 컨텐츠 투자 액수는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좀 더 커지는 거는 좀 명백한 사실 같고, 하지만 넷플릭스 단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유통을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OTT하고 협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때 협력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 콘텐츠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제작 수요가 좀 커질 수 있고, 특히 프리미엄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작 시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저보다는 더 잘하실 테니까 말씀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OTT의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한 차별화가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각 OTT마다의 차별화 수준은 분명히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 심화되고 시간이 좀 가면은 하나의 OTT에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SVOD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복수 OTT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면서 그때까지는 OTT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5년 이내에 3개 이상의 가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아까 미국 보여드렸을 때 미국은 아까 4개 이상도 있고, 지금도 어떤 학생은 4개 이상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그 어카운트를 지금 쉐어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3, 4개 갖고 있어도 이제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그래서 뭐 한 3개, 그렇다고 해도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갖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늘어는 날 것 같고, 결국은 뭐냐, OTT 사업자나 미디어 사업자들이 복수 OTT 이용 증가 추세, 이걸 잘 분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사업자들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복수 OTT를 결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ARP 수준이 상당히 낮은 나라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 비용이 부담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을 글로벌 사업자가 추진을 하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이제 몇몇 사업자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넷플릭스하고 디즈니는 강세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쇼핑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사업자들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멤버십 플러스 적절한 컨텐츠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계속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이용자 숫자를 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발전할 것 같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이 라이브 커머스의 성공의 중요한 팩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OTT 사업자가 이제 국내 시장을 진출했을 때 결국에는 고품질의 OTT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그 비용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은 결국 콘텐츠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OTT 사업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광고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아마 이용자가 봤을 때 광고를 좀 깔끔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향후에는 이 틱톡의 사례와 같이 굉장히 그 특화된 형태의 OTT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의,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즈니, 웨이브 이런 OTT들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을 보는 OTT잖아요. 그리고 뭐 티빙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근데 굉장히 특화된 우리는 요 시장만 보겠다, 이런 OTT들이 앞으로 많이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시장에서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자 간에 굉장히 다면적인 경쟁이 있지만 또한 다양한 전략적인 제휴도 공존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발표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토론에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2021년 OTT 동영상 시장 전망과 쟁점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이고 아주 상세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에서 코비드 19 이후에 변화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뿐만 아니라 또 2021년 동영상 시장의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잘 짚어주셨고, 또 지금 이제 아마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미 이제 오프라인 문화 공간을 대체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산업에 연관된 모든 기업들 역시 이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발제에 이어서 그럼 바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합토론에 토론자 6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토론자 6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에 나온 대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줌 세미나인 관계로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손을 잠깐 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브에서 이희주 실장님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네, 티빙의 고창남 국장님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이버의 김용환 팀장님 토론자 나오셨고요.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의 배대식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스토리TV의 조한숙 이사님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님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자 분들께 발제문과 더불어서 토론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토론 질문 자체는 7개로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토론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발제 들으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토론 질문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그 질문 요지를 요약해드리면 2021년 오늘 그 저희 한국미디어 경영학회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제처럼 동영상 OTT 시장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 될지, 그 다음에 이런 OTT 경쟁에서의 차별적인 노력, 콘텐츠 노력이라든지 경쟁 우위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이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 그다음 이후에 향후 발전하게 될 새로운 OTT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또 쇼핑과 연계한 OTT 서비스에 관련된 의견 여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OTT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렸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그 질문을 다 부탁드릴 수는 없고 그 질문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7, 8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부의 이희주 실장님부터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콘텐츠 웨이브의 정책기획실장 맡고 있는 이희주입니다. 이상원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 12월에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2021년 내년에 어떤 OTT 10대 뉴스가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적어봤었고, 그 중에 이제 뭐 쿠팡이 이제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것들을 오픈한다는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해를 넘기지 않고 작년 12월에 쿠팡 그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빨리 이 시장이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입증했죠. 본인조차도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던 어떤 가입자를 모았고요. 이상원 교수님이 아까 12월 초 기준으로 8,600만 얘기했는데 최근까지 들은 거래한테도 9,500만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알프가 좀 넷플릭스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가입자의 어떤 모집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국내에서 벌어질 어떤 OTT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아까 이상훈 교수님 얘기한 거하고 중복인지 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넷플릭스가 그 See What's Next Korea 그래가지고 뭐 이제 로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김민영 부사장께서 내년 이제 2021년에 5,5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박경림 씨가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대충 이제 흘러가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 국내 제작사들을 더 많이 이제 하청화하겠다. 한국에서 더 많은 아주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에이스토리나 뭐 키이스트 같은 탑 제작사들을 이제 넷플릭스가 이런 말씀드린 줄 아도를 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를 더 모으고 지키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는. 그래서 올해 넷플릭스로 인해서 또 다른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아이치나 중국의 OTT도 사실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국내 제작사의 하청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콘텐츠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이 호황을 하려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 플랫폼들이 얼마나 어떤 건강한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또 뭐 글로벌 OTT까지 한국에서 지금 뭐 거의 춘추전국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컨텐츠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의 일시적인 호황기, 일시적이라는 말은 이 전쟁에서 쓰러져갈 플랫폼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 거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보통 미디어의 어떤 뭐 흥망성쇠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그 흐름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작 시스템은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청화가 될 것이다라는 뭐 당연한 요즘 업계에서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침공은 더 저는 이제 침공이란 표현 이런 걸 잘 쓰는데요. 좀 멘트를 좀 강하게 하는 캐릭터라.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HBO 맥스라든지 IH는 이미 들어왔고요. 점점 더 세를 불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OTT의 어떤 주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결국은. 그래서 글로벌 OTT 대 한국의 어떤 전체 미디어, 레거시나 뭐 웨이브 같은 뉴미디어 포함해서 전체 한국의 미디어와 글로벌 OTT 간의 어떤 큰 전쟁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주로는 수비하는 쪽에서는 이제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좀 것도 보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토종 OTT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토종 OTT라는 건 꼭 마치 이제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최근에 이제 KOT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KOTT의 경쟁력이 어쨌든 이제 뭐 자본이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넷플릭스하고 비교해서 웨이브나 티빙이 뭐 왓챠가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KOTT의 어떤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10월에 저희 같은 게 이제 구글 인앱 결제가 이제 강제가 되면 저희 이제 뭐 30%의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감 있는 그 빌링 정책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그 해당 앱에서 결제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바일 웹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가입하고 오세요. 뭐 이런 게 이제 넷플릭스의 정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서 한국의 어떤 OTT들이나 이런 쪽은 아마 경쟁력 하락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힘든 부분이 미디어 전쟁을 우리 민간 사업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부 부처도 지금 미디어 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정부 부처 간 미디어 전쟁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은 글쎄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뭐 디미생 같은 경우도 국무조정실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이렇게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처들이 이제 다른 정책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우리 웨이브가 누구의 자식인지가 이제 판명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KOTT는 국내에서 이런 안 좋은 어떤 사업 환경만을 겪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OTT라는 것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글로벌 OTT의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국제인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금 뭐 왓챠 같은 경우도 일본 진출을 좀 활발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도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해외 진출 부분에서 좀 더딘 행보를 좀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또 나름의 액션들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2, 3, 4, 5, 6은 지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남을 것 같은데 모자른 느낌이 있어서 7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 정부나 국회, 뭐 학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제가 어디 토론회나 강의를 가면 늘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신구 미디어, 신구 간의 미디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IPTV라든지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쪽과 OTT, OTT는 이제 뭐 한국 OTT도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구 미디어 전쟁이 있는 거고요. 또 횡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 OTT가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매체 형태는 각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 IPTV 사업자가 미국에서 IPTV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OTT가 이제 이게 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디어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을 이제 우리는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 그것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뭐 광고 기반이나 뭐 얼정액 기반의 어떤 미디어들에 의해서 정말 거의 가드 한번 못 올리고 그냥 지금 정복당하다시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한국의 어떤 영토를 지켜내고 했던 것, 그 정신을 뭐 생각한다면 이겨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신고 미디어 전쟁만을 의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학계라든지 정부 부처, 국회 뭐 이런 쪽에서 신고 미디어 전쟁만을 인식할 경우에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연초에 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뭐 OTT를 편입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TT를 유료 방송 수준에 맞게 규제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뭐 우리가 다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뭐 OTT가 글로벌 OTT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하는데 발목 잡는 뭐 이런 부분들. 글로벌 OTT, 글로벌 미디어 전쟁 전선, 그 전선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정부 부처나 국회나 뭐 이런 쪽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어떤 이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한 그런 설명과 연구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 전선, 우리가 지금 미디어 역사에서 처음 겪고 있는 이 글로벌 미디어 전선의 속성과 어떤 대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미디어 전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 필요한 것 같고 자체 경쟁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해외 진출 전략은 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고창남 국장님 사진이 지금 이렇게 딱 제 노트북에 나오는데 고창남 국장님도 글로벌 저희 웨이브랑 같이 손잡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고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현재 미디어 상황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디어 주권 상실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상당히 뭐 전해숙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청구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자들을 올리고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OTT한테서 영화 발전 기금을 걷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마 더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티빙의 고창남 국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7, 8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선 그 이주 실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저도 7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한국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학계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제 앞서서 이제 한국 OTT 또는 뭐 아까 이주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종 OTT, KOTT 전 사실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한국 OTT가 어떻다, 토종 OTT가 어떻다 부르짖어도 결국에는 고객들이 외면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냉정하고 결국은 애국심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정한 룰 안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명확히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계 쪽에 이제 제가 좀 지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 또는 해외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OTT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존 사례 아까 이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 대결에서 구를 가지고 신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례를 놓고 바라본다든지 하는 거는 결코 앞으로 나가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왓챠도 그렇고 거의 뭐 길게는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척박한 시장에서 OTT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와서 깊이 검토를 요청하거나 저희의 니즈를 받거나 하는 그런 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사례, 대부분 뭐 특수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국내 OTT 시장의 주요 이슈 및 관전 포인트. 전 첫 번째는 넷플릭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넷플릭스가 갈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 OT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KT의 어떤 서비스, 뭐 SK의 서비스, 그리고 LG의 서비스, 그리고 케이블 TV 사업자의 서비스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모든 VOD를 다 모아가지고 동일하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마케팅력이 있는가, 누가 유통력이 있는가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OTT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뛰어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가 분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수 OTT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 OTT와 저 OTT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 건데 저는 넷플릭스가 다 깔리고 나면은 결국엔 이 이용자들은 넷플릭스에 볼 수 없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심 넷플릭스가 조금 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빨리 다 깔려서 이 이용자들이 다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백신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OTT가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OTT의 성장이 지속돼야만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저희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태까지 계속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극대화되고 극장도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가 계속해서 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티빙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기존에 티빙은 2015년까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2016년도부터는 ENM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작년 10월 이후에는 다시 OTT라고 하는 플랫폼 시장에 제대로 한번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독립법인도 만들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는 이미 SKT와 협력을 통해서 웨이브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켰고 작년이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결국엔 티빙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이렇게 뭐 인정하시는 부분이 넷플릭스를 키운 건 반이 CJ하고 JTBC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CJ하고 JTBC가 없었다면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CJ하고 JTBC는 결국에는 구 시대에서 신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실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OTT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티빙이라는 거를 CJ와 JTBC가 힘을 합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티빙을 키워나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뭐 7분 거의 다 되니까 조금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사소한 건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좀 강한 거는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뮤직까지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OTT 안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쇼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 플러스하고 플러스 멤버십이랑 같이 제휴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는 팩터를 물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OTT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낼 만한 컨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자체가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도 돈 주고 낼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돈을 낼 만한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쇼핑과 OTT의 결합은 진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낼 만한 콘텐츠를 쇼핑을 통해서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티빙의 고창남 국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이버의 김용환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의 김용환입니다. 네, 먼저 그 귀한 자리에 부족한 또 저를 불러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회와 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그 앞에 또 이제 배치를 잘 해주셔서 훌륭한 또 토론자분들과 발표자분들이 먼저 또 토론을 해주셔서 약간 토론의 부담이 조금 준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런 배려에도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뭐 OTT 쪽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사실 쪽 전공자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사실 이제 또 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에서 바라보는 이 OTT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맞춰서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의견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뭐 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주신 질문 중에 뭐 일단 다 앞에서 너무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앞에 두 분들 말씀해 주신 토론자 두 분이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약간만 더 뭐 추가를 하다면, 일단 이게 이 시장 OTT뿐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이 없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바라보는 게 이제 사실은 서비스 간 경계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이 없고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는 시장을 너무 우리는 약간 보호 내지는 이 어떤 규제의 틀을 너무 일찍 바라보면서 시장의 싹을 너무 많이 자르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먼저 그 질문 첫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그 OTT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없는 경쟁이라는 것에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건 뭐 앞에 토론자분들이 워낙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여기다 더 말씀을 추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다 보니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간 각종 합종 연행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티빙과 같이 연합을 해서 뭐 지금 뭐 저희 같이 뭘 기획하고 있고, 다양한 저희 뭐 주식 스와핑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들과 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비단 OTT 산업의 한정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경이 없는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과 사업 간의 경계가 없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이 OTT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거의 한 핵심 축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OSMU가 사실 계속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웹툰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웹툰 플랫폼이 국내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북미에도 진출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에 진출해 있는데 그 글로벌에 진출해 있으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한국에서 유명한 웹툰 작가들의 컨텐츠들을 번안해서 가지고 나가는 방식들로 취했다면 저희가 그 뒤에 이제 그 방식이 보다는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변경을 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에서 그 웹툰 작가들을 발굴해 올리는 그 일면 리그제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해외에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리그제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실제로 웹툰을 그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뭐 실제로 그 좀 더 상위 리그로 올라와서 훌륭한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하위에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육성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웹툰 작가들, 유럽에 있는 웹툰 작가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웹툰 작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와패드라는 웹 소설 그 회사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와패드라는 이제 에서의 웹소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키싱 부스라는 원작이 이제 그 와패드에 있는 소설이 이제 그 드라마화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웹소설이 웹툰으로 바뀌고 웹툰이 뭐 지금 너무 잘 알듯이 그 뭐 OTT의 컨텐츠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와패드라는 어떤 그 웹소설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가는 이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마추어 그 하위 리그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통해서 받아 올라와서 상위에 있는 콘텐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뭐 이 그 원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 이용자들과 계속 그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요새 그 예를 들면 OTT를 시청할 때도 이거를 내가 단순히 그 OTT 플랫폼에 있는 재밌는 걸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웹툰을 본다고 해도 웹툰을 단순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웹툰 작가와 끊임없이 댓글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OTT를 볼 때도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 뭐 계속 그 작품에 대해서 그 계속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의 소통이고 그런 소통에서 팬십이 생기는 거고 팬덤이 생기는 거고 그런 팬덤들이 사실은 더 그 이런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로열티가 생기고 이 비즈니스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에서 아마 이 올해 뭐 아까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호밍이 더 가속화될 거다. 여러 그 OTT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그 팬덤이라든지 이용자 간의 소통이 다른 멀티호밍의 경쟁 속에서 자사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이제 쇼핑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쇼핑 쪽은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가지고 뭐 창작자들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그 동영상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 측면에서 또 보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서비스의 경계가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여신강림 관련된 어떤 그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웹툰의 컨텐츠를 가지고 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를 한 거라서 이게 사실은 웹툰인지 그다음에 커머스인지 아니면 OTT인지 굉장히 이제 그 모호한 사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저는 계속 어떤 다양한 형식 파괴 이런 것들도 쇼핑 시장뿐만 아니라 OTT 시장, 웹툰 시장 전 시장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실험을 이제 네이버는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OTT 업체들도 이런 실험들을 계속 앞으로는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추가로 더 드리면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봐야 되지 너무 성급하게 아직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하나의 전조 증상 내지는 한두 개의 사례로 너무 성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 학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느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좀 도드라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연구들을 뭐 저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분들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다양한 K 콘텐츠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그 OTT 사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예를 들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한국의 뭐 문제라든지 생태계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아니면 뭐 문화 제국주의 같은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도드라져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일부 뭐 그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거나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거나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같이 그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낼 때도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을 할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경계가 없고 변화가 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교와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좋은 토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어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의 배대식 국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배대식 국장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들리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들 이제 OTT 사업자분들 지금 세 분의 이제 말씀을 이제 토론을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콘텐츠를 수급하고 있는 이제 제작사에 특히 이제 드라마 제 이후에 이제 그 스토리TV의 이제 조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작사들 입장에서의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넷플릭스가 뭐 오늘 뭐 콘텐츠 로드쇼를 오전에 통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또 5,500억에 투자를 하겠다. 그중에 또 뭐 우리나라의 한국 영화 2편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5,500억이던데 그동안에 해왔던 게 한 뭐 누적 한 7,500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 이제 올해 5,500은 사실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거의 좀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웨이브가 19년도 9월에 이제 처음 그 출발할 때 향후 뭐 3, 4년간 3,000억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기 티빙이 이제 그 작년 12월에 출범을 하면서 뭐 향후 뭐 4년간인가 4,000억 정도 얘기하셨죠. 뭐 그거는 뭐 어차피 그 글로벌하고 이제 그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16년에 진출해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처음에 그 옥자라는 영화 그 한 편 하고 나서 딱히 없었어요. 없다가 19년도 킹덤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게 사실 오리지널 이제 드라마로서 최초로 시작이 됐었고, 그게 이제 뜨고, 그렇게 하면서 19년도에도 별거 없다가 이제 작년 20년에 뭐 인간 수업, 보건고사 아는 형,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스위트홈, 이 오리지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딱 타이밍마다 그 넷플릭스가 그런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렇게 타이밍에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승리호가 뭐 그
올해 들어와서 승리호가 영화로 결국은 극장으로 못 가고 결국은 넷플릭스로 들어왔는데 요것도 딱 이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고 하여튼 좀 넷플릭스는 좀 그 운이나 뭐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넷플릭스가 뭐 가입자나 뭐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하는데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드라마들 중에서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뭐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스토리 TV 조이사님네 회사에서 만든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이제 그 톱 랭킹에 들어갔었죠. 그런 드라마들이 결국은 다 국내 이제 제작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진출하는데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국내에서 그냥 방송 정도 틀고 끝났을 이런 것들을 세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뭐 그걸 뭐 거대하게 포장을 하면은 이제 한류가 재확산됐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디즈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이제 이 국내 OTT 사업자들도 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막 활발하게 이제 콘텐츠 수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입자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에 또 IG가 또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 이제 글로벌 OTT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나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국내 콘텐츠들을 드라마들을 많이 수급해 갔어요. 수급해 가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리산이었죠. 지리산 같은 경우 글로벌 독점 유통권을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IG가 계속 그런 국내에 검증된 드라마에 대한 이제 수급은 계속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넷플릭스가 결국은 이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이제 해외의 OTT를 통해서 이제 확산시킨 사실 이제 그리고 제작사 입장에서도 좋았고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에 알려지는데도 큰 공헌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까 뭐 이주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이제 이 많은 제작사들이 또 넷플릭스에 이제 하청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판도가 조금은 달라졌거든요. 올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저거예요.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을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A스토리가 그걸 이제 국내 방영권 TVN에다 팔고 그리고 IG에다가 이제 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을 했었는데 키스트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게 이제 올해 4편 정도를 이제 드라마를 라인업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한두 편이 아직은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4편 중에 2편이 글로벌 OTT를 향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 편은 뭐 음악 아예 OTT 오리지널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음악 드라마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JTBC 국내 방영은 JTBC 그리고 해외에는 지금 어떤 OTT하고 할지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스트가 지금 아까 지리산 사례를 말씀드린 이제 A스토리도 그렇고 키스트도 다 지금 IP를 제작사가 일단 갖고서 시작한다는 전제거든요. 이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드라마를 제작했던 킹덤이나 이런 다른 이제 제작사들은 다 IP를 다 넘겨주는 조건이었어요. 심지어 그냥 중소 제작사들도 다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사실은 좀 협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던 스튜디오 드래곤마저도 사실은 스위트홈을 그냥 다 넘겨주는 IP를 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식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A스토리나 지금 키스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펜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올해 5월 말에 이제 그 SBS 방영될 라켓 소년단이 있는데, 그 라켓 소년단도 이건 SBS에서 방영권만, 국내 방영권만 주는 거고, IP는 팬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이제 OTT에 이제 그 동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 그 이런 이제 좀 그 사실 전통적으로 제작사들이 IP 그 저작 권리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기존의 국내 방송사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권리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함, 애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직접 투자를 받고 제작비를 충당을 해서 이런 IP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OTT 국내 방영권만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글로벌 OTT를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올해는 제작사들이 또 하나의 이제 그 권리를 갖고 IP를 확보하고 이제 추가로 글로벌 OTT나 다른 이제 수급처에다가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제작사들이 이게 뭐 사실은 재주만 부리는 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사들이 언제까지 계속 그 재주만 부리는 공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도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그런데 이게 글로벌 OTT만 가지고 제작사가 거기만 바라봐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는 뭐 저나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국내 OTT들의 좀 분발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자면은 사실 글로벌 OTT하고 그걸 하는 이제 그 드라마 규모는 사실 거의 대작이에요. 지금 국내 드라마의 제작 방송사들하고 하고 있는 제작비가 지금 뭐 7억, 많아야 8억, 9억 수준인데 지금 넷플릭스에 했던 드라마들의 해당 제작비가 2, 30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 국내 OTT들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정 정도의 투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자면은 사실 국내 기반이 좀 있어야 돼요. 국내 기반이 있으려면은 결국 국내 기반을 갖추려면 지난주에도 뭐 다른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지능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 과기부 산하의 KCA나 라파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이제 코카에서 이 OTT향이 이제 이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들을 시작을 했어요. 뭐 작년에 일부 조금 시작을 한 면도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처별로 지금 이 산재에서 지금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지원에는 뭐 기획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직접적인 제작 지원 그리고 뭐 재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OTT 사업자나 제작사 입장에서 그렇게 지원 효과가 조금 사실 반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빨리 이런 정부 지금 사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방통위가 뭐 시청자 미디어 그 서비스법으로 또 이거를 편입하려고 그리고 또 뭐 서로들 부처마다 그런 이제 있긴 있는데 좀 그런 게 이제 어느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최소한의 좀 이렇게 좀 뭐 규제 아닌 이런 좀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담긴 제도나 그리고 정책 지능 정책 그러니까 최소 규제와 최대한의 지능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입법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뭐 제작 지원도 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체계화된 이런 지원 정책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국내 OTT 정도에는
그 할 수 있는 제작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획에 대한 지원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그런 지능 정책 공백이 지금은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빨리 좀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빨리 뭐 국내 업체들도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하고 좀 경쟁을 해서 해외에도 최소한 동남아나 아시아는 진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국내 OTT 사업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사실은 왓챠가 일본 진출한 거에는 사실 국내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얼마 전에 뭐 들어보니까 웨이브도 아직도 해외 진출하는 게 조금 좀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러는데 국내에서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사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글로벌 OTT가 과연 계속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네들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국내 콘텐츠 이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작사들한테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통하고 이러니까, 특히 아시아에서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 측면에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이용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걔네들이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거나 이랬을 때 과감하게 이제 빠져나가면은 결국 남는 건 국내 OTT 사업자들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그 기반은 결국 국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제작사 입장에서 당장은 뭐 글로벌 OTT가 들어와서 그런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고 이러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향후를 좀 몇 년 후를 바라본다면은 그게 결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작사 입장에서 이어서 스토리TV 조한수 이사님 토론 7분 내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TV 조한수 리사입니다. 앞에 뭐 말씀 주셨던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또 OTT 시장에 대해서 뭐 업계에서 이제 바로미터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산업적인 측면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앞에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일 아주 A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수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라는 시장에 들어와서 기존에 사실 지금 있었던 시장에 굉장히 많은 뭐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1년 사이에 거의 한 3, 4년에 걸쳐서 있어야 될 일이 한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다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작사들 이제 뭐 대형 제작사 그리고 채널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 제외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한 7, 80%의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회사 포함해서 중소 제작사들은 이 시장 자체에서 어쨌든 이제 살아남아야지 되는 게 지금 좀 약간 뭐 대부분은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큰 과제인 것 같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인데, 저는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 콘텐츠 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2010년에 종편이 생기고 그 전에 2006년에 이제 CJ, 지금은 이제 스드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CJ가 생기면서 그때도 굉장하게 사실은 지상파 3사 외에는 없었던 채널 시장에 그때도 지금만큼의 저는 아주 큰 시장이 유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냥 국내 안에서만 여러 가지 것들이 소비가 되고 외부 요인은 없었고 안에, 근데 이제 이렇게 묶여있던 규제들이 풀리면서 사실은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였었어요. 제작사들 입장에서
그 기존에는 그 이름 있는 작가, 소위 말해서 이제 대형 작가나 뭐 그런 큰 배우들 위주가 아니면 편성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대본에 이제 그게 그 방송사들이 넣었을 때 아예 그게 이제 평가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늘 대형 제작, 그 대형 작가들, 대형 배우들 위주로만 됐었는데, 그 CJ가 생기고 JTBC, 그러니까 종편에서 이제 JTBC가 드라마를 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달랐던 거는, 어차피 이게 시장에서 이제 사실은 바로 그런 작가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이셨겠지만, 시장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신인 작가들에 대한 대본을 봐준다라는 거였었어요, 채널에서. 물론 채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았고 없었지만 받아줬었어요. 받아줬고, 그거에 있어서 재밌는 대본과 좋은 대본, 뭐 그 스타 캐스팅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타 작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대본과 좋은 작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제작사가, 그리고 또 조금은 메이저 제작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시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A스토리 이제 초창기 멤버긴 한데 A스토리 창립 작품이 CJ의 창립 작품이에요. 그 하이에나라는. 그래서 그땐 정말 그 작가도 아주 신인이었고, 뭐 캐스팅도 지금은 다들 그 배우들이 그 뭐 많이 큰 배우들이 됐지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도 김민종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김민종 씨가 그때 주인공 한참 하실 때인데, 지상파에서도.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 CJ는 케이블 채널이었고, 채널 자체가 아예 인지도가 사람들한테 1도 없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그런 채널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A스토리가 작품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2006년, A스토리 설립은 2005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작품이 2006년에 하고 이제 오늘날의 A스토리가 된 건데, 저는 그냥 이 지금 이제 다들 사업자분들이시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시니까, 그냥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채찍보다는 좀 더 많은 당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그 OTT 국내 사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여러 가지, 이게 아직은 빛을 발하지 않지만 조금 더 여기에 내가 좀 더 목소리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과감함이, 저는 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있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지금 이제 뭐 저는 아직은, 제가 OTT하고는 이제 물론 저도 대본을 내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제작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 국내 OTT들도 기준들이 다 그냥 넷플릭스의 기준이 맞춰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사업적으로 당연히 뭐 이게 그런 빅 프로젝트, 소위 말해서 영화는 텐트폴 영화나 드라마도 빅 프로젝트여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정말 신인 작가였어요. 드라마 한 편 한 신인 작가였는데 이제 대본이 되게 재밌게 잘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됐지만, 뭐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작가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이 대본을 이제 그런 배우들한테 줘서 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대본에 대한 그 자신감은 있었지만, 픽을 할까 그런 배우들이, 그러니까 뭐 늘 어떤 캐스팅이든지 간에 제작사에서 1순위 배우부터 캐스팅을 합니다. 하지만 늘 4, 5순위, 근데 나중에는 4, 5순위, 그러니까 그게 이제 4, 5순위라는 건 지극히 제작사 입장이죠.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제 A급 배우들 말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결국에는 그 이제 이 드라마에 잘 맞는 배우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그 작품 하기까지 거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그 사이코지마라는 괜찮아라는 작품을 픽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좀 커지기는 했는데, 커져서 좋은 컨텐츠가 됐고, 저희 회사도 이제 좋은 작품을 만든 기회가 됐는데, 그런 게 이제 만약에 그 배우가 없었으면 그 작품이 누가 이제 픽을 좀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품의 컨텐츠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꼭 이게 뭐 큰 배우가 와야지 되고, 큰 뭔가가 그 이슈가 같이 있어야지 되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나 JTBC가 초창기에는 신인 작가 대본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캐스팅도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현업에서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수위가 있는 작품들도 했었고 액션 작품도 했었고 많은 작품. 그게 어찌 보면 채널에서는 이제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신인 작가들을 이제 좀 키우자라고 한 그 정책이었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 드라마 제작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온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지금 거의 탑급 돼 있는 작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내 OTT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 해외 OTT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정치권에서 좀 이 국내 OTT를 위해서 정책을 그 CJ나 JTBC도 중간 광고가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제 지상파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지금 클 수 있는 당근을 좀 많이 주고 그 받은 당근을 국내 OTT들도 이 지금 대형 제작사나 대형 그런 스튜디오 말고 그렇지 않은 중소 제작사, 그렇지 않은 중소 뭐 이제 신인이지만 반짝반짝하는 그런 대본에 조금 더 저는 오픈 마인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작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흥 방안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이름이 원래 기억으로 시작해서 항상 제가 그 토론하면은 맨날 1번 했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오늘은 마지막에 해서 앞에 선생님들께서 그 주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전망 세미나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현황을 좀 어떻다고 인식하는지를 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에서 발제자 쌤이나 토론자 쌤들이 말씀을 안 해주신 그 외의 부분에서 또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OTT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서비스의 분류나 범주는 매우 다양하잖아요. 사실 다차원적이라서 오늘은 아마도 방송 영상을 기반으로 한 OTT를 좀 주로 좀 논의를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스코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국내 어떤 사업자들에서 이끌어지는 어떤 서비스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부분 제가 볼 때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좀 그런 어떤 진단을 한번 내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존의 방송이나 영화로 접하지 못했던 콘텐츠 장르에 대한 소개들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사업자들이 생각하던 소비자들하고는 매우 다른 상이한 어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자신들의 취향을 되게 발견해가고 있고 색다른 어떤 소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레퍼런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계속해서 큐레이션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욕망하고 취향을 뭔가 반영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넷플릭스하고 그다음에 LG U 플러스 웨이브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티빙은 죄송하지만 무료 서비스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와도 주관적인 서사를 가진 다큐멘터리, 뭐 나의 문호 선생님 이런 것들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들도 간간히 눈에 띄고 기존에 뭔가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소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어떤 내공이나 콘텐츠 이용의 어떤 경험치 이런 것도 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PD나 제작의 어떤 전문가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콘텐츠의 품질이 대중까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사업자의 편성 전략이나 공급 전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약간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배대식 국장님하고 조한숙 이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글로벌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조장이 되면서 장점들도 상당히 많이 좀 파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작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조금 약간 낮아진 것.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경로 우선적인 어떤 제작 관행들을 따르지 않게 된 것.
이런 것들은 뭔가 변화와 혁신의 동인들을 분명히 제공해주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TT라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보다는 내용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에서 전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에 몰두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상당히 특화된 콘텐츠 장르를 제작하거나 만드는데 많은 부분 열정을 좀 쏟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또 제공을 해주면서 다양한 어떤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스위트홈이나 뭐 인간 수업이나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이 OTT 플랫폼에서 등장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OTT 사업자들이 일단은 등장을 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제작 시장이나 이용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대체로 OTT 플랫폼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는 전 연령층 내상의 콘텐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그 장르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고 기존의 방송에서는 뭔가 선보이지 못했던 규제에 의해서 그런 어떤 콘텐츠들의 속성들이 일부 있다는 게 조금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OTT 플랫폼에서는 영화에서 제작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 방송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고 제작하는 어떤 그런 실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수직적으로 제작 환경이 구분됐던 시대에는 영화하고 방송이라는 판은 사실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영화 감독이 예컨대 시리즈물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고 시리즈물 만드시는 분이 영화를 그걸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르에 대한 경계, 사일로식 어떤 제작 관행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 완화시키는 역할의 완충지대로 OTT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좀 기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OTT 플랫폼이 지금 현재 바꿔놓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들 뭐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콘텐츠, 로컬 콘텐츠의 어떤 글로벌 이용을 확산시키는 데는 과거에 우리 국산 어떤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좀 미쳐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콘텐츠 품질도 높아졌고 특히 후반 작업의 품질 높아졌고요. 근데 제작비를 선지급하는 문화, 사전 제작하는 어떤 그런 관행들, 문화적 할인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작의 코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해외 방영권 같은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 게 지금 문제였죠. 그러니까 제작비만 먹고 떨어져라 이런 구조로 되고 그 외에 국외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 글로벌 플랫폼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판권에 대한 만약에 가능성들이 조금 약간 오픈될 수 있다라면은 글로벌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컨텐츠 품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뭐 더 확장해봐야 4-5곳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의 여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학계의 관심이나 정책의 관심은 그런 제작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는지에 조금 제가 볼 때 관심의 키가 더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이니까 이 사업자는 대작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대작 위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만한 스토리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향에. 그들의 취향에 맞춰지는 거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문화적인 어떤 흐름,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의 제작사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 예컨대 투자액을 100억 하다가 1000억 하다가 갑자기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이상한 상황,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올해의 관전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고 이상원 교수님이 특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즈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는 재밌는 게 아시겠지만 디즈니 패밀리 자체가 훌루하고 ESPN까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사하고 마블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형이나 누나한테 이르듯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군이 사실 가족군에 많다라는 게 사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오픈을 안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적어도 넷플릭스보다 쌌습니다.
넷플릭스보다 6.99달러라고 알고 있고 훌루하고 ESPN 다 합쳐봐야 12.99달러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전혀 부담감 없는 콘텐츠, 유행 콘텐츠가 없는 콘텐츠로 뭔가 무장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나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층의 어떤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디즈니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지금 요동치고 변할 것이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파장이 적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입자를 늘려가는 디즈니 입장에서는 통신사나 유료방송 플랫폼한테 손을 내밀 거고요. 넷플릭스가 했듯이 딜라이브나 헬로비전이나 LG U+나 KT를 거쳐가면서 가입자를 넓혀갔듯이 이 사업자도 똑같이 그러한 어떤 패턴으로 제휴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들려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국내 사업자들의 고민들은 상당히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자의 또 다른 또 무서운 점은 SVOD, AVOD, 그다음에 쇼폰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사실은 하나의 OTT 유형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디즈니 패밀리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유리한 어떤 그런 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들의 전략이 대체적으로 트랜스내셔널 전략을 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지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가져간 트랜스내셔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에서 현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오리지널 어떤 제작 시장에 어떤 동요를 줄지는 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견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자잘하게 조금 약간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갈등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 시장에 OTT 시장 하면은 갈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요. 정부부터 해가지고 사업자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2021년에도 여전히 갈등이 제가 볼 때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갖춰가는지가 아마 올해 1년 동안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자 간, 콘텐츠와 플랫폼 간, 그다음에 뭐 국내와 국외 사업자 간, 그다음에 그런데 각종 저작권자와 권리자와 그다음에 사용자 간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갈등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관찰하는 것이 올해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웨이브나 왓챠 같은 경우 미약하지만 국외 진출하겠다고 일단 선언했습니다. 뭐 웨이브고나 동남아 뭐 교민들 대상에 서비스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서 만든 어떤 플랫폼들이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서비스 중에서는 OTT 서비스가 구독형 서비스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호텔 트립하고처럼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콘텐츠들만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스타트업으로 준비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콘텐츠 제휴를 안 해줄 테니까. 다만 그런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태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뭔가 지금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규태 교수님께서 이번 세미나의 그 전망과 쟁점을 총 아우르는 여러 가지 포인트, 전망 포인트들을 다 지적해 주셨고요. 그 올해 글로벌 OTT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변화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 토론, 우리 6분 선생님들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세미나 시간이 거의 지금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발제하신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 잠깐 시간을 드리고 그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원입니다. 그 토론 잘 들었고요. 아주 유용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3분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역시 그 정책 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최소 규제에 이제 그 진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진흥도 그렇고 이제 규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현재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현재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도 상당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좀 사실 그때는 좀 컨트롤 타워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진흥도 효과가 있고 규제를 나중에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배대식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참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곽규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곰이 언제까지 재주만 부릴 수 있겠느냐 이제 IPA 권리에 대한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작사들이 똑똑한 곰이 돼서 나 저기 그 돈 안 주면 나 제주 안 부려 이제 나도 돈 좀 주세요. 나도 좀 확실하게 좀 그 나한테 대우해주고 제주 좀 부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지렛대가 되면서 네고시에이션 할 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IP에 대한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글로벌 제작사한테 강하게 주장을 저기 플랫폼한테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제 곽규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많이 투자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투자할 겁니다.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 생각은 하는데 물론 넷플릭스만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맞춤형 OTT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은 훌루, 그다음에 가족용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ESPN 스포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정말 그 이용자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거는 디즈니 플러스만의 이제 이용자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는 않고 물론 다 들어오는 건 지금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잘 와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들은 뭐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토론과 오늘 발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주제는 앞으로도 논의할 내용이 정말 많고 아마 오늘 제가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하고 준비하신 말씀 굉장히 더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저희 또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또 차후에 이런 관련 세미나들을 더 마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OTT 관련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진흥이라든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질문과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있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준비한 2021 OTT 시장 전망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 토론 참여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세미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디어경영학회 OTT 시장 전망 첫 번째 특별 세미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주제에 마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부분들을 세미나에서 다양하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더 시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청중에 저희 미디어 경영학회 그 교수님들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53분이 돼서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열심히 세미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